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액티브 엘레멘트하고 레지스터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등가래로 만들 때도 전부 다 레지스터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만 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DC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해요. DC와에서 어떻게 되느냐. DC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자기기를 응용한다는 것은 어떤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DC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DC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이어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개인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0이다, 개인이 1000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C인 조건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즉 그 얘기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개인을 얘기를 해보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40D이다, 100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100배, 프리퀀시가 무한히 갈 때까지 계속 100배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얘기를 할 때가 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DC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가 아니고 항상 캐패시터라고 하는 존재를 하잖아요. 실권, 조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AC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이제 캐패시터를 가지고 캐패시터 때문에 여기가 생기죠. 여기가 주로 RC분의 1이 해당되는 주파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쭉 해석을 해서 이 동네에서 회로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전자기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R도 있고 C도 있고 L도 있게 되는데 L은 우리는 여태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192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RLC라고 하는 엘리멘트를 가지고 전자 필터도 만들고 액티브 디바이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L이라고 하는 놈이 되게 골치 아픈 놈이거든요.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코일을 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동성이 전혀 없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우냐에 따라 가지고 기기의 값이 정해지는 판이잖아요. 근데 L이라고 하는 놈은 거의 쓸모가 없고 여기선 L이라고 하는 놈 만들어 놓으면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L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죠. 이 부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기기들이 기껏 해봐야 1기가 아래에서만 놓을 주파수가 그렇죠? 근데 주파수를 올리면 되게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볼 수 있어서 또 이 기가대에서 노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자공학과 교수들 중에서도 뭐 전상근이라든지 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 잘생긴 교수들이 전상근 교수하고 또 누구지? 이재성 교수도 그 기가대에서 놀고 그 기가대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가대에서 노는 사람들은 RC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L이 또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핏방울을 빼가지고 핏방울을 수십 기가로 흔들어 버리면 그 나오는 신호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신호가 나오고 그 알지 못하던 신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도 알아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다닐 때 앞에다가 주파수 수기가의 주파수를 쏴서 반사되는 걸 가지고 그 반사되는 그 주파수의 성분을 이용을 하면 해석을 하면 차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스톱을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또 옆에 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가대 안에서는 이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차를 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으려고 그러는데 옆차하고도 같이 통화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대를, 그러니까 이게 기가가 아니고 수십 기가가 되겠습니다. 수십 기가대에서는 L을 포함한 해석 방법이 또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어디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게 이 부분이 재밌을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되게 앞으로 뭐라 그럴까? 챌린징한 분야예요. 근데 그놈의 챌린징하다는 게 말은 참 좋은데 이게 10년 후에도 챌린징하고 20년 후에도 챌린징하고 50년 후에도 챌린징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나갈 분야를 정하잖아요. 그때 항상 이거 챌린징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꼬시지. 그지? 이게 와라. 근데 그게 항상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려를 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한 분야인가를 잘 숙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너무 그 컨벤셔널한 클래시컬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너무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쪽 분야로 들어가면 너무 꽉 인재들이 꽉 차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뚫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제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굉장히 안정적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잘 머리를 잘 굴리고 또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친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 동생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 내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일 뜨거운 분야가 어떤 분야였냐면 솔라셀이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제일 뜨거운 이 분야는 정말 뜨겁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로버트였어요. 로버트. 그리고 그 10년 뒤에 이 분야는 정말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여기 달렸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이오예요. 전부 다 사기쳐서 여태까지 왔어요. 온갖 예산을 다 끌어가고 걔네들이 다 썼어요. 반도체는 곧 죽습니다. 계속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잘 가고 있고 걔네들은 계속 돈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맞지? 그러다가 여러분 중에 비아그라 같은 거 하나만 딱 만들어내면 여태까지 투자한 거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겁니다. 비아그라도 비아그라 만들려고 만들었겠어? 심장병약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먹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효과가 딴 데 가서 나타난 거지. 그래 가지고 만드는 게 비아그라고 또 뭐죠? 대머리약은 뭔 약으로 만들었었죠? 대머리약은 무슨 증상을 치료하려고 그러다 대머리약이 나왔더라? 찾아봐봐. 내 기억. 전립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오줌이 잘 안 나오거든. 응? 남자는 오줌통하고 물건하고 사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거기가 염증이 생기면 오줌이 잘 안 나와. 나이가 들면 오줌 못 넣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약을 만들어서 전립선이 막히는 걸 이렇게 뚫어주는 약을 만들었더니 자꾸 환자들이 털이 나. 털이 나요. 그래서 그게 대머리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생각을 해야 될 건 하다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안 되는가?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났나를 자꾸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좋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 그랬을까? C 때문에 그러는구나. C를 집어넣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또 뭐가 나타난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L을 또 빼먹었구나. L 집어넣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발견하고 보완하고 발견하고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딴 데 가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아마 캐패시터에 의한 영향들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게 될 건데 이제 여태까지 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 개인이 생겨서 쭉 가다가 어떤
점, 캐패시터가 영향을 미칠 만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RC분의 1이 이 C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값의 프리퀀시를 갖게 되면 개인이 쭉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캐패시티를 집어넣고 회로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V 아웃이라고 하는 놈, 이거 등가 회로가 되겠죠. 요거의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될 거고, 회로를 여기 없을 때 여기를 보게 되면 GM, RD가 개인이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캐패시터를 넣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RD하고 C하고의 병렬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우리가 DC 개인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이제 C분의 1이 RD보다 굉장히 클 경우를 얘기하고 이쪽은 반대일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 여러 번 봤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의 그 수식이 뭐 이렇게 커다란 고급 수학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수학인데 그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사람은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느낌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그 느낌을 연장해서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되지? 라고 그 느낌을 연장하려고 그러는, 예측하려고 그러는 욕심이 사람들한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다음 값이 나오고 다음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연과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만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현상이 방정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거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simplify.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도 틀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여러분들 알지,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나 10년 후에도 그렇게 될 건가는 앞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방정식도 복잡한 현상을 멀리 놓고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주로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으로밖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이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1차나 2차 방정식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차나 2차 방정식으로, 1차나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RC 값에 의해 갖고 요점이 이제 폴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등가회로로 얘기하면 바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RC라고 하는 이런 점이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트랜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쯤 섞여 있는 데다 그러면 여러 그런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 각 노드마다 각각 주파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갖고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 될 거고 두 번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건 어떤 노드, 또 다른 노드에서 각각의 RC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현상, 자연 현상 중에서 우리 사람이 보고 저건 관심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그
그 요만큼인 것 중에서도 요만큼만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확장을 해서 뭐 기계도 만들고 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즉 그 얘기는 앞으로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할 만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을 지로, 분모에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폴과 제로를 잘 보게 되면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에 요점은 R과 C 값에 의한 폴, RC분의 1이 이제 폴이 되겠는데, 요 값이 폴이 되겠는데, 그 점에서 오메가 P1에서부터 요 식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 식을 보면 요 값이 S라는 값이 요 값하고 같아지는 순간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여기를 보게 되면 GMRD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GMRD. 그죠? 쭉 가서 여기가 RC분의 1이라는 값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 요걸 dB로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 RC분의 1에 해당되는 요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요 값이 얼마쯤 돼요? 이게 3dB입니다. 맞죠? 그 절대값 취해서 취하면 되죠? 네? 그래서 혹은 요걸 갖다 우리가 폴 프리퀀시 혹은 3dB 프리퀀시라고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요 기울기가 20dB per decade. 왜 decade라는 말을 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배 될 때마다 20dB씩 떨어진다. 이 decade라는 건 10년이란 소리인데, 이게 10배로 그냥 아마 됐는지 10배, 주파수가 10배 늘어날 때마다 개인이 10배씩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C분의 1이라고 하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RC 프리퀀시에서 약 3dB 떨어지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뭔가가 변화가 딱 생기면, 3dB의 변화가 딱 생기면 이건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예측을 해도 돼요. 열을 재다가 3dB만큼 열이 뚝 떨어진다. 내 평상시 값보다 3dB만큼 떨어진다든지 3dB만큼 올라가면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도 여러분들 재산을 따질 때도 3dB만큼 뭐가 뚝 떨어지면 이거 이제 내가 노름에서 잃고 있는가 보다, 노름에서 따고 있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루트 2분의 1배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뒀다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엑셀을 밟으면 차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그 점이 있어요. 뭐가 느낌이 이상해. 그 점이 바로 3dB 되는 점이에요.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놈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출력단에 붙어 있든지 이렇게 입력단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여기 얘기를 하면 요점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요점에 붙어 있는 레지스터를 두 개를 합하면 그 점이 바로 폴 프리퀀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치 아프게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술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붙여놓고 싶지 않지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캐패시턴스가 여기 가끔 있게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 캐패시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 지난 학기에 우리 배웠던가요? 배웠지? 예, 아마 이걸 하게 되면 수식이 되게 길어져요. 수식이 입력단과 출력단 사이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왜 복잡해지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요점에서 방정식을 쓰게 되면 요것만 가지고 방정식을 쓰면 되거든. 근데 요걸 가지고 요점에서의 방정식을 쓰려고 그러면 요거하고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입력하고도 써야 된다고, 입력. 근데 입력은 또 뭐의 함수냐면 이거의 함수잖아요. 그죠? 개인의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입력단 요점에서의 RC 값을 계산을 한다는 건 이거 두 개만의 값이 아니라 이것과 이거의 값까지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풀기가 아주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을 참 어렵게 됐는데 그 문제 해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이거죠. 밀러 시어럼. 기억이 납니까?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밀러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노드와 한 노드 사이에 어떤 임피던스 단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하지 말고 이 노드 단만 따로 독립을 시켜서 해석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를 해석을 할 때 이 노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독립적으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아주 굉장히 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엔지니어들한테 줬다 그러면 계속해서 길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엔지니어링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포잘 국가나 회사에다가 뭐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프로포잘을 쓰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써가지고 프로포잘을 써서 책으로 딱 만들어서 갖다 내는데 이 갖다 내놓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장이에요. 어떻게 포장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갖다 내는 거는 막 해서 컴퓨터 프린트해서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것과 앞면과 뒷면에다가 잘 디자인을 해갖고 예쁘게 해서 갖다 내는 것과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예쁘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엔지니어들은 잘 못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술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이거 왜 글자가 이렇게 크죠? 폰트가 꼭 이렇게밖에 똑같은 폰트로만 써야 됩니까? 왜 번호를 1, 2, 3, 4로 매겼어요? 그냥 A, B, C, D로 매기지. 훨씬 더 이쁠 텐데. 이런 식의 얘기를, 내용이 뭔지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유, 쟤네들은 엔지니어링을 진짜 모르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저거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막상 점수를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쁘게 꾸며갖고 내용은 똑같아도 기술적으로는 똑같아도 예쁘게 꾸며온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점에서의 모든 키리오페 법칙을 적용을 하면 한계 방정식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면 등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요점에서의 방정식 두 개를 놓는 것과 요점에서의 방정식이나 요점에서의 방정식을 놓는 것과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만 만들어지게 되면 G1이라고 하는 놈을 이쪽에 A와 1단과 2단에 의한 개인의 B로 바꿔주고 G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 회로와 요 회로는 등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밀러 티어리움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래나? 시험 몇 번 봤을 텐데 기억들 다 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노드가 거의 그대로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AV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서 V2와 V1 간의 B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앰플리파이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개인이 약 10배에서 100배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G1이라고 하는 놈은 이것이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러면 GF라고 하는 놈의 약 100배 정도, 100분의 1 정도로 작게 보이는 거니까 캐패시터로 얘기하면 100배 정도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100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놈이 거의 그대로 보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놈이 거의 100배만큼 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가 밀러 티어리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직접 우리가 회로에다 응용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증폭기에다가 피드백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캐패시터를 그라운드로 시키고 또 여기다가도 그라운드 두 개의 캐패시터로 해석을 하자라는 것이 아까 밀러 티어리움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V1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또 Vout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캐패시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던 이 회로는 바로 이 회로가 되겠죠. 이 회로. 그래서 입력단과 출력단 사이에 CF가 붙어 있게 되는 경우는 이 주파수, 여기 있는 주파수와 여기 있는 주파수가 폴 프리퀀시, 그러니까 회로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 프리퀀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P, 또 P 입력에 있는 폴, 출력에 있는 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RC, 이 C 값은 이 C 값보다 개인배만큼 커진 C가 되겠고, 그렇죠? 요즘에서는 폴 값이 요것과 요것의 거의 이것과 이것의 곱배에 의한 값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지난 학기에 아마 다음 시간까지 거의 지난 학기에 했던 것들을 거의 복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폴 프리퀀시와 여기 폴 프리퀀시에다가 입력과 출력단의 개인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DC 회로를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것이 없어졌죠. Vout over Vin equal minus GMRD 이것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입력단에 의한 것, 출력단에 의한 것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요 정도가 아마 전자회로에서 쓰이게 되는 제일 복잡한 식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면 전자회로로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회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점이 어디냐 하고 따져주게 되면 요 점과 요 점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의사한테 갔을 때 청진기를 갖다가 이마에다 청진기를 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위에다 청진기를 갖다 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볼 때 어디가 중요한 건가를 찝어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여기죠? 출력단. 그죠? 그 다음에 입력단. 두 군데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붙어있는 캐패시터가 RC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거고 그 사실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써내게 되면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들이 되겠고, 어떤 캐패시터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모스펫으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모스펫의 기본적인 크로스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N 정션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반도체 시간인가 물성 시간에 PN 정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PN 정션을 붙여놓게 되면 거기에 그 정션 사이에 N타입과 P타입 머터리얼 정션 사이에 전하들이 모여 있게 되고, 전하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가지고 캐패시턴스가 생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션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션 캐패시턴스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캐패시턴스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PN 정션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항상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긴 M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MOS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가 캐패시턴스가 되죠. 모스 캐패시턴스가 될 거고, 또 여기서 정션 캐패시턴스가 있을 거고, 또 여기에는 실리콘 위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옥사이드를 올려놔야 되는데, 옥사이드를 올려놓다 보면 여기를 아이디얼하게 여기에 딱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좋겠지만은 기술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버행잉, 오버랩이 되는 그런 캐패시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에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과학이 지금 이거를 줄이는 데는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뭐 20년 전에는 이거가 0.5 마이크론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수 나노 정도 될까지 약 1000배 정도까지 이걸 줄이고 있으니까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이거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디바이스의 값이 막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작게 만드는 거가 기술이고, 이걸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이거를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뭐 5나노, 5마이크로짜리에서 지금은 거의 한 30나노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가 아마 100마이크로 정도 될 거예요. 지름이 100마이크로 정도 되고, 100마이크로 정도가 되면 내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100마이크로가 보입니다.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까, 아주 작게. 그러니까 눈에다 힘을 잔뜩 주고 보면 100마이크로 정도는 구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나누면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니까 100마이크로를 본다고 치면 30나노는 그거보다 약 한 10,000배 정도 작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작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작게 되면 이제 실리콘 입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물리가 그 안에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실리콘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전자가 이렇게 가서 부닥치면서 저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수 나노대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피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리콘 안으로 들어가면 실리콘 안에 원자핵과 전자가 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당기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진공관에서 솔리드 스테이트로 왔던 것만큼 커다란 학문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그때 되면 전자공학을 안 가르칠 테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마 혹시도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세계에서 살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여러분들이 잘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은 최소한도 앞으로 20년 정도는 이거로 전자공학이 발전할 거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그래서 어쨌건 이런 오버랩 캐패시턴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평가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에서도 요거가 얼마까지 줄인다 그러면 금방 이제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에서도 금방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고, SK 하이닉스에서 더 줄였다 그러면 삼성에서 더 줄이려고 그러고, 우리 국내에서 2개, 3개에서
첫 1등과 2등 가는 반도체 회사가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또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등가 회로로 만들면 모스캡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캐패시터 다 없이 그냥 모스펫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편할 텐데 이런 캐패시턴스 때문에 골치 아픈 현상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캐패시턴스를 실제적인 값들을 내가 우리 박승백 조교 보고 값을 좀 써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L이 1마이크로인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마이크로인 경우를 보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1.7 fem토, 정션 캐패시턴스가 2.8 fem토,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0.47 fem토. 그러니까 정션 캐패시턴스가 제일 크네. 이쪽하고 이쪽이 제일 크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오버랩 캐패시턴스, 여기 있는 요 캐패시턴스는 상당히 좀 작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거 놈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회로를 모스펫의 등가 회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해석하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복잡해서 그래. 손으로 풀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푸는 결과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잘 풀으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가회로 모스펫의 등가회로는 그릴 수 있지. 거기에다가 각 단에다 캐패시터만 다 연결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제일 골치 아픈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입력단과 출력단을 연결시킨 이 놈이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이런 캐패시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이 캐패시턴스가 골치가 아파서 이 캐패시턴스를 이제 우리가 밀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변하게 될 거고, 요 값은 여기서 이쪽 캐패시턴스를 들여다보는 이 캐패시턴스 값은 몇 배만큼 커질까요? 이 단의 게인은 얼마야? GMRD죠? GMRD 배만큼 이 캐패시턴스를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이 단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는 이 캐패시턴스하고 이 캐패시턴스의 몇 배? GMRD배만큼 두 개가 병렬값으로 붙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의 값은 이 캐패시턴스에다가 이 캐패시턴스의 몇 배? GMRD 아니고 GMRD분의 1이니까 거의 제로로 해서 거의 이 캐패시턴스,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캐패시턴스가 거의 이걸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가 거의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와 이 캐패시턴스를 두 개를 합쳐놓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점에서의 폴 값, RC 값에 해당되는 값, 요 값. 또 요 점에서의 캐패시턴스 값은 요 값에 의한 폴 프리퀀시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 회로를 이렇게 보고, 요 회로를 이렇게 보고, 요거 실제 값을 한번 이그샘플을 만들었던가 이거? 네. 이 회로를 이렇게 보고, 요것은 개인이 얼마 정도 되겠다.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GMRD가 되겠죠? RD 값 알고 있으면 GM 값 계산해서, 개인이 한 10배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프리퀀시, 여기에 있는 요 폴 프리퀀시 두 개를 손으로라도 계산할 수 있어서, 그 10배라고 하는 개인이 한 10kHz쯤 가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거의 1등 엔지니어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 여기 이그샘플을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폴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여기에 GM 값 주어졌고, R 값 주어졌고, R 값 주어졌고, 페리시릭 캐패시턴스 값을 다 주어졌을 때 이런 회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맞지? 스파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요 값이 왜 나오게 되는가? 또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값은 왜 나오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아까 늦었던 그 식에다 그대로 늦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스파이 시뮬레이션 한 거죠? 이게 수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이 프리퀀시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약 43MHz. 43MHz. 이거는 43MHz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 아웃풋 단자에서 이게 아웃풋 단자고 이게 입력 단자겠구나. 입력 단자에서 생기는 것은 111MHz. 여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폴 프리퀀시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두 개의 폴을 갖고 있는 한 개의 리니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어? 대답이 어째 시원찮은데?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요 값을 폴 프리퀀시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R 값과 요 단자에 붙어 있는 R 값과 요 단자에 붙어 있는 C 값을 곱하면 되죠? RC분의 1이 되지? 그건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R 값이 될 거고 C 값은 이거하고 이 값의 병렬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밀러 효과에 의해 갖고 이걸 그라운드를 시키려면 이 값은 약 A배만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값을 곱해준 것이 바로 여기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 값과 CGS 플러스 GMRD 곱하기 CGD 이 값이 되는 거죠. 그것분의 1값이 요점에 생긴 폴이고 요것은 요 값과 이거는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값. GMRD가 제로라고 치면 CGD와 이거와 이 값을 합해놓은 거. 분의 1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죠? 응?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시험 보면 금방 알게 될 거야. 시험 한번 볼까?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대한 것을 등가 회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요게 이제 등가 회로가 됩니다. 등가 회로에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 회로를 보고 등가 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등가 회로 그릴 수 있겠죠? 등가 회로를 그려서 등가 회로를 그리는 이유가 뭐죠? 수신호 모델 등가 회로를 그리는 이유. 왜 그려? 등가 회로. 뭐 구하려고? 개인 구하려고 그러지. 개인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구하려고. 개인을 구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트란지스타 회로를 놓고 해석을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해석하는 게 소신호 등가 회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 그리는 이유는 뭐냐? 개인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단과 출력단을 들여다봐야지. 입력단에서 출력단의 점과 입력단의 값의 비를 구하는 게 개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단과 출력단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입력단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노달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입력단, 여기 출력단. 그 점에다가 노달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요 점에 KCL, 요 점에서 KCL.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 풀면 되는 거죠. 풀어서 뭘 구하면 돼요? 뭘 구하면 돼? 여러분들 수학 풀을 때 뭘 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그걸 구할 거 아니야. 뭘 구해? 개인. 개인은 뭐죠? V2하고
여기 Vx하고 여기 V 뭐라고 썼나 여기 Vy 그거의 B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에서 Vx와 Vx와 Vout 이게 Vout이라고 쓴 거야? Vout 요거의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생각하지 말고 풀면 되게 복잡해져요. 풀을 생각하지 말고 이 회로에서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이 회로에서 여기에 노달 이퀘이션 쓸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요 점과 요 Vx와 Vy의 B를 구하는 건데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요구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야.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안 돼. 자, 이거 더럽게 복잡하게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인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자세인 거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나중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엔지니어는 기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수학했던 거 생각을 해봐. 이게 문제라고 냈겠는가 이거를? 응? 이게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복잡해지냐면 RS도 사실은 상수고 이거 다 상수야. 이거 다. 이것도 상수고 상수로 하게 되면 이게 쭉 합해져서 한 개의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써놔갖고 합해지질 않아가지고 자꾸 길어져서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입력과 출력단을 갖다가 문제를 풀면 정말 복잡한 게 아니고 길게 나와. 길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주파수와 요 주파수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의 폴 또 요 점에서의 폴 두 개의 프리퀀시의 곱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른 커먼 소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커먼 소스에 대한 거, 커먼 게이트에 대한 거, 또 커먼 드레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쭉 이제 다른 것들이 해석이 되게 되죠. 거기서는 커먼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입력이 되게 작은 임피던스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어떤 신호가 전류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타고 들어가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큰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 전압을 내가 뽑아내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때 그때 사용하는 회로가 되는 거고 아까 봤던 이런 회로는 전압이 쑥 들어와야 돼. 전류는 갈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어떤 전류를 주는데 그 전류를 내가 증폭하고 싶을 때 여기 이런 증폭기를 쓰면 여기에 신호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도 가서 다 막히잖아요. 이게 여기 DC로 막혀버리죠. 모스펫 안으로 전류가 들어갈 수 없잖아. 전압만 걸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가려고 그러다 딱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신호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전류일 때는 이렇게 넣어서 전류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임피던스가 낮아야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 그렇죠? 저항이 이렇게 벽이 높으면 전류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임피던스가 낮아야 전류가 싹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낮은 트랜지스터 구조가 뭐냐? 커먼 게이트입니다. 이걸 접지를 시키고 여기에서 들여다보면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GM분의 1이라고 수십 옴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회로에서 또 아까 마찬가지로 캐패시터 성분을 아까 전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붙여주게 되면은 그때도 제일 골치 아픈 캐패시턴스가 입력단과 출력단에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될 텐데 여기에는 다행스럽게 입력단 소스와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캐패시턴스가 없으니까 조금 간편하게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요점에서의 캐패시턴스는 요점에 붙어 있는 레지스터 성분과 요점에 붙어 있는 모든 캐패시터 성분의 곱, 요 값 R과 C의 곱, 그러니까 요게 붙어 있는 캐패시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합, 요거에 대한 것은 요거하고 요거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페이지가 어디 나오나? 페이지를 좀 크게 해줄래? 내 페이지를 봐야 강의 속도를 조정을 하지. 이게 지금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20페이지? 여기 남았어요. 커먼 소스 팔로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입력단 여기서 집어넣고 여기서 출력을 끄집어내게 되는 회로가 되겠는데 이것도 캐패시터를 다 집어넣고 나서 보면 요점에서의 캐패시터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수식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의 주파수 특성은 요점에 있는 임피던스 성분, 저항 성분과 요점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성분의 곱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맞죠? RC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개인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 요점이 왜 생기느냐? 어디서 생겼냐? 바로 R과 C 값에 의해서 생겼다. 그걸 더 크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회로의 특성상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기계에다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얘기를 할 때 이 R, C 값을 크게 해줄 거냐, 작게 해줄 거냐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거죠. 알겠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값도 여기 있는 이 R 값, 여기 있는 붙어 있는 이 R 값에다가 여기 붙어 있는 C 값, 요 C 값을 곱해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요 프리퀀시에서 특성은 요점에 있는 값과 요점에 있는 값 입력단과 출력단에 있는 폴 프리퀀시에 의한 것인데 그 폴이라고 하는 놈은 요 노드에 붙어 있는 저항과 캐패시턴스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그건 분명히 기억을 하죠? 네? 네. 그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팔로우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출력단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때는 캐패시턴스로 보이고 어떤 때는 인덕터로 보인다라는 해석 방법인데 주파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코드 회로를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잖아요. 개인을 크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GM 곱하기 RD라고 하는 값으로 되게 되는데 출력단에 붙어 있는 저항 성분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회로로 만들어 놓은 게 캐스코드죠. 맞죠? 캐스코드 회로가 되겠는데 캐스코드 회로 이렇게 붙여놓은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원래 요것만 증폭기였는데 이걸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입력단을 크게 개인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게 캐스코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캐스코드를 붙여놓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회로도 좋고 어떤 회로든지 여러분들 중요한 노드를 잡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점하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점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점에서 문제가 일어날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라운드가 AC적으로 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요. 또 뭐 여기에 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력단에 그라운드를 시키면 되니까 그라운드 시키는 점은 문제될 거 없고 요점하고 요점에서 요점하고 요점이 문제가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캐스코드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붙여놓게 되면 이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노드가 많아지잖아요. 트랜지스터를 캐스코드로 붙여놓으면 그죠? 노드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점도 많아져요. 문제가 생기는 점이 많아지면 이게 여기에 있다가 폴 프리퀀시가 이제 요 점에 있다가 요 점에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다른 쪽에도 문제가 막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겨버리게 되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쭉 떨어지는 것만 우린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캐스코드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폴이 몇 개가 됐어 이거? 3개가 됐어요. 가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위상의 변화가 몇 도씩 나타나요? 90도? 90도 떨어지고 한 번 또 나타나면 180도. 180도 되면 개인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피드백이 된다고. 그럼 시스템이 불안정한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동작을 안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트랜지스터를 캐스코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야? 개인을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개인을 크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죽어버렸어요.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개선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폴드를 이제 멀리 내가 이 회로를 쓰고 있는 한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는데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런 폴들의 위치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이 정말 괜찮아졌냐? 개인이 정말 커졌냐? 이걸 봐야 되는데 개인을 크게 하려고 약을 먹였더니 시스템이 죽어버렸다. 죽은 이유가 뭐냐? 폴이 많기 때문에 위상이 마이너스 GMRD가 돼야지 개인이. 그렇죠? 근데 이게 플러스 GMRD가 되어버리니까 포지티브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서 그냥 너네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목소리가 컸을 텐데 등록금을 몇 번 내고 나더니 기가 죽어가지고 확 목소리가 작아서 대답도 안 하고 이러잖아. 개인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여기 있을 거고 각 요점의 노드에 대해서 폴 프리퀀시를 이렇게 오메가 P1, 오메가 P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고 그걸 갖다가 디퍼런셜 스테이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보세요. 노드가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또 이 저항의 사이에 있는 여기 저항도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막고 놓을 텐데 각 노드마다 폴들이 생겨날 텐데 그 폴들이 얼마나 복잡하겠냐 이거지. 그 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가 달리면 다 움직이잖아요. 조금씩 다 흔들거리죠. 흔들거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흔들거리는 게 바퀴에 흔들거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엔진에 붙어 있는 데가 흔들거릴 거예요. 그거 두 개만 잡아주면 될까? 두 개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바퀴에 보게 되면 커다란 코일을 감아서 바퀴에다 붙여놔요. 바퀴가 막 덜렁덜렁거리잖아. 그럴 때마다 그 코일이 스프링이 바퀴를 잡아준다고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도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들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스프링이 지지할 수 있는 건 시속 250km까지 달릴 때까지. 시속 250km를 더 달리면 각종 붙어 있는 나사들이 이제 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지든지 부서지든지 소리가 나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3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는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각 점에 있는 노드들도 다 문제점. RC분에 의해 갖고 RC분의 1에 의해 갖고 그 주파수에 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로를 그 주파수까지 동작을 시켜요?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서는 문제가 수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의 유리창이 시속 1000km로 달리면 저 유리창은 깨질 겁니다, 아마. 저 유리창을 비행기에다 달으면 비행기가 유리창이 깨질 거라고. 잘은 모르지만. 근데 유리창이 깨질 때까지 우리가 자동차를 모를 수 있냐? 없거든. 그러니까 유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도 다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인 이 회로가 동작하는 한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서만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가 출력단이지? 트랜지스터는 어디 갔어 이거? 여기 말고 그럼 여기만 고려해 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